예, 한 달에 한 번 월간 증시 현안을 체크하고 또 1,000만 개인 투자자 멘토의 비법 노트를 엿보는 시간입니다. 염승환의 촉 시간인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염승환 이사의 예리한 촉으로 오늘 시장부터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모시는데 오늘장 이렇게 좀 많이 빠져서 좀 부담스러우실 것도 같은데요.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주말에 많은 분들이 좀 잠을 못 이루셨을 것 같아요. 이제 미국 증시가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뭐 나스닥도 그렇고. 근데 기존에는 성장주만 좀 빠졌었는데 이제 가치주, 이제 경기 민감주까지 급락하는 좀 모습이 나왔는데 결국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연준 의장의 발언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기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0.5% 올리거나 뭐 이런 거를 몰랐던 것도 아니고 새로운 건 아닌데 이제 0.75% 얘기가 갑자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긴축 강도가 좀 강할 것 같다. 근데 이제 연준이 이제 인플레 피크아웃에 대해서도 기대한다는 듯한 투의 얘기도 나왔지만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3월이 이제 물가가 피크아웃 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그거 기대해서 금리를 결정하지 않겠다. 그냥 그거랑 관계없이 긴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월이 물가 피크였는지는 사실 몰라요. 지나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기존과 다르게 머뭇거리지 않고 그냥 이제 물가를 강력하게 잡겠다는 그런 의지를 좀 표현을 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공급 쪽에서 어떤 이제 지금 모든 물가 상승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공급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급망 이슈가 좀 완화되면 좀 분명히 이게 해결될 거라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연준 의장의 발언은 뭐냐면 그런 거 기다리지 않고 일단 수요를 눌러버리겠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경기를 약간 둔화시킨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둔화를 왜 이렇게 강하게 하냐면 물가를 잡아야 되잖아요. 물가를 잡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엔 공급망이 풀리면 또 물가도 잡히는데 그것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수요부터 잡아가지고 무조건 물가를 좀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이면에는 경기는 그래도 좀 살아나겠지 이 기대감이 있는데 경기까지 어쨌든 지금 그걸 챙길 여력이 없고 일단 물가가 우선순위다. 이러니까 이제 미국의 성장주가 빠지는 건 그전부터 빠졌는데 느닷없이 금요일 날 미국의 경기 민감주가 폭락을 해버렸어요. 뭐 US 스틸이나 캐터필러 같은 이제 건설 굴착기 업체들이 막 신고가 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6%가 빠진 거예요. 그게 결국엔 연준 의장의 발언을 경기가 둔화돼도 감내하겠다. 이런 해석으로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충격을 받아버렸고 오늘 역시 국내 증시도 그 영향에서 좌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뭐 경기 민감 대표주들이 막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뭐 소비재 업종이라든가 경기에 민감한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유독 이렇게 급락하는 이유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또 환율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은 한국 증시에도 당연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는 굉장히 좀 미국 영향을 좀 크게 받는 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한 이유가 성장주에 더불어서 그간 잘 갔었던 가치주라든지 경기 민감주가 함께 하락한 것이 원인이었다라는 분석이고 오늘 국내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이 같은 상황이 좀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당분간 이 우려에서 좌우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사실 실제로 미국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몇 달 지나봐야 알아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시장은 그걸 반영하고 있어요. 경기까지 둔화될 수 있겠구나. 실제로 현실화되겠구나. 미국은 전 세계에서 경기가 가장 좋은 나라잖아요. 근데 중국은 지금 안 좋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 고용이나 소비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연준 의장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건 미국 경기 약간 둔화도 염두에 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를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장은 그걸 그냥 지금 빠르게 그냥 반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한국도 당연히 반영을 하겠죠. 다만 미국과 한국은 다른 점은 한국 같은 경우 작년 8월부터 증시가 빠졌거든요. 미리 좀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을 거는 같아요. 근데 한국 증시도 주가 레벨업을 하려면 결국 한국은 수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야 돼요. 근데 그 기대감이 살아나려면 물가가 꺾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 피크아웃이나 경기 기대감이 확인되려면 역시 이것도 당장 우리가 눈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한두 달. 특히 5월 11일 날 제 날짜로는 미국 시간으로 5월 10일 같은데 그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왜냐하면 4월 달에 발표된 데이터는 조금 꺾이는 게 좀 보였어요. 근데 5월에 발표되는 그 데이터가
연속해서 좀 꺾이는 게 보인다. 그럼 시장은 좀 안도를 하겠죠. 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갈 수도 있는데 5월 달에 발표된 물가지수가 또 고공인지를 또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 2,600을 깨거나 뭐 그러진 않는다고 생각은 하지만 상승까지는 좀 이런 것들이 확인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지수 자체는 좀 위나 아래로 좀 크게 이렇게 벗어나긴 좀 어려운 좀 옆으로 좀 늘어지는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1에서 2%대 하락을 보이고 있어서 먼저 국내 증시 흐름까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르고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도 있던데요. 네. 식량과 곡물 섹터가 오늘 또 강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파묘 수출을 금지하겠다라는 소식이 네. 전해지면서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나는 걸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사님? 그러니까 음식료 업종들은 지금 올라가는 거는 기대감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곡물가가 좀 오른 지가 한참 됐는데 이거를 작년에 사실 가격 부담 때문에 인상을 한번 했잖아요. 그 네. 어렵다는 라면 가격을 올렸다는 거는 라면은 올리기가 정말 힘든 제품이에요. 근데 작년에 오뚜기가 제 기억으로는 13년 만에 처음 올린 것 같은데 라면 값을 올렸다는 거는 이제 모든 업체들이 그만큼 원가 부담이 컸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작년에 올렸고 그걸로 인해서 주가 한번 좀 움직였었는데 근데 최근에 또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뭐 에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또 거기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거기가 중국도 4대 곡창 지역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지금 파종을 못 해요. 네. 농부들이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은 지금 가뭄맞죠. 우크라이나는 세계 3대 이제 밀 경작지가 있는데 거기 지금 당연히 전쟁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그 음식료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농산물 같은 경우는요. 어쨌든 수요는 일정해요. 수요가 뭐 갑자기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엄청난 변동을 보인다. 근데 지금은 공급이 너무 줄고 있잖아요. 이 공급이 일시적인지 공급 부족이 일시적인지 구조적인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네.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이거 구조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러면은 공급을 지금 당장 그렇다고 획기적으로 늘릴 방법도 없잖아요. 수요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급이 늘려지지 않는 이상은 농산물 가격은 계속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뭐 전쟁이 끝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공급 텀 때문에 굉장히 장기간 곡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근데 곡물가가 올라가면 결국 음식료 업체들은 가격을 따라서 올리게 됩니다. 이게 명분이 생기잖아요. 네. 가격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기대감으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올라가는데 그전에는 비료나 사료가 먼저 갔어요. 근데 이 기업들은 농산물 가격이 바로 오르잖아요. 비료나 사료는 바로 가격 전가가 가능하대요. 근데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이 CJ 제일제당이나 대상이나 오뚜기나 이런 가공식품 회사는 네. 오늘 농산물 가격이 20% 튀었어요. 다음 날 바로 올릴 수는 없어요. 그죠? 그거를 뭐 당장 올리지 못하고 보통 이제 1분기, 2분기 후에 이렇게 좀 사후적으로 좀 올리는 편인데 지금은 이제 하반기에는 이 음식료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지 않을까 이 기대감이 녹아드는 것 같고 특히 이제 팜유까지 지금 수출 중단한 결정이 좀 난 걸 보면 생각보다 이게 공급 이슈가 오래 갈 수밖에 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엔 이 음식료 가격이 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높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 좀 녹아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음식료 회사들 지금 상황에서 좀 투자를 하실 때 좀 투자주의가 좀 필요한 게 뭐냐면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과연 하반기에 음식료 업체들이 가격을 올릴 수 있을지 솔직히 전 잘 모르겠어요. 물음표신가요? 예. 아니, 그러니까, 부정적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올릴 수도 있고 예. 안 올릴 수도 있는데 아니 음식료 회사 입장에서 올리고 싶겠죠 당연히. 뭐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뭐 만두 가격이든 피자 가격 올리고 싶겠지만 네. 지금 국민적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휘발유 가격 오르죠. 모든 물가가 올라요. 근데 여기서 음식료 회사들이 가격을 마음대로 올린다? 쉽지 않고 또 새로운 지금 정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 음식료는 주요 또 관리 대상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여기서 물가가 너무 올라가면은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를 알 수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 주가는 올린 걸 가정해서 올라가는데 만약에 가격 인상을 못하면 하반기에 엄청난 실적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는데 가격을 못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익은 부러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된다 이거보다도 그런 고민은 저는 여러분들이 좀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음식료 업종들이 지금 최근에 올라가는 거는 뭐 음식료 주주분들한테는 좋은 일이지만 네. 지금은 오히려 좀 비중을 줄여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100% 확신을 제가 할 수는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저는 음식료 중에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저는 라면 쪽이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 인상도 뭐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건 무조건 Q,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산업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음식료는 수요가 증가하는 산업이 아닙니다. 정체돼 있는데 라면은 지금 수요가 증가해요. 어디서? 해외에서. 지금 중국은 좀 침체 위기를 좀 겪고 있지만 네. 특히 삼양식품 같은 기업들이 그 수출 데이터 보면 깜짝 놀랐어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그 수출 데이터가 지금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수요가 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라면 쪽은 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은 좀 긍정적인데 다른 음식료 업체들은 지금 이렇게 좋을 때, 분위기 좋을 때 조금씩 발을 빼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는 호재를 선반영해서 오르잖아요. 네. 음식료 업종이 그런 차원에서 좀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은 비중을 좀 줄여야 할 때고 성장성을 봤을 때는 라면 쪽에서 네. 좀 괜찮다라는 말씀인데 탑픽 종목이 지금 화면에 삼양식품이라고 나갔거든요. 이사님 네. 어떤 관점이십니까? 그러니까 삼양식품이 일단 그 수출이 잘 돼요. 어쨌든 뭐 매달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네. 삼양식품 수출이 잘 되고 있고 경쟁사보다 퍼도 낮고 주가도 좀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원래 이 회사가 공장이 그 제가 알고 그 예전부터 그 원주 쪽에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수출을 할 땐 부산항에서 실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물류비가 좀 들겠죠. 근데 얼마 전에 밀양 쪽에 신공장이 오픈을 했습니다. 밀양과 부산은 되게 가까워요. 네네. 그러면은 운반비가 굉장히 줄어들 거고 또 수출할 때 운임지수가 좀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동안 운임이 너무 올라갔는데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14주 연속 하락을 했어요. 이것도 수출 기업들한테 굉장히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삼양식품 해외 쪽 매출 비중 높아지면서 좀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탑픽 종목 삼양식품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5월의 증시 전략을 본격적으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승한 이사가 선정한 월간 주식 키워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예, 5월의 주식 키워드 미국의 긴축 가속화와 또 최근 성장주와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치주의 귀환 이렇게 꼽으셨고요. 마지막으로 높은 실적을 기록한 은행주를 선정하셨습니다. 네, 염승환 이사께서 픽해 주신 5월의 키워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을 흔드는 손이라고 하죠. 이 연준이 인플레이션 잡기에 나서면서 공격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0.5%포인트 인상에 대한 거는 뭐 시장이 이미 좀 흡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더 높은 수준의 인상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6월 FMC가 제가 이거 주말에 자료를 작성했는데 네. 0.75% 인상하는 게 80%였는데 지금 보니까 6월 달에 90%까지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거의 그냥 기정사실하는 거죠. 근데 오늘 아침에 또 나온 뉴스에 뭐라고 했었냐. 연준 의원들은 네. 우리 긴축 0.75까지는 안 한다. 좀 선은 그었어요. 그래서 안 할 가능성도 있지만 시장은 0.75까지 그냥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올해 0.5% 올리는 건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변이 없는 이상 0.5는 거의 올린다고 보시면 되겠고 6월에 0.5가 될지 0.75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장은 7월까지 지금 반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7월에도 아마 0.5 정도 올릴 것 같고 9월에도 0.5% 정도. 그래서 지금 그 금리라 그러죠. 연말 금리가 원래 연준 의장이 처음 얘기했을 때가 3월 FMC에서는 1.9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속도로 보면은 3%가 넘게 되는 맞아요. 건가요? 3%까지 거의 근접하고 네. 그 가장 매파시죠. 그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는 3.5 여기까지 무조건 올려야 된다. 이렇게 좀 강경하게 나가는데 어쨌든 물가부터 잡으란 얘기죠. 지금 물가를 못 잡으면 나중에 경기가 큰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물가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미국이나 지금 한국이나 증시에는 좀 부담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불확실성을 지금 주가들이 계속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시장이 정말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6월 달에 0.75% 인상까지 미리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일각에서는 5월 FMC를 어떤 변곡점으로 잡고 증시가 상승으로 턴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네. 기대감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5월 FOMC 회의가 임박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또 세계 증시가 또 한 번 롤러코스터를 타게 될지도 봐주십시오. 그 전까지는 아마 롤러코스터 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2주 동안, 그러니까 FOMC 2주 전까지는 이제 연준위원들이 입을 닫아야 돼요. 절대 얘기를 못 하니까. 네. 그럼 이제 갖은 추측이 난무하겠죠. 뭐 경제 지표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막 또 금리 더 세게 올릴 거다. 그래서 굉장히 시장은 이제 그런 시장의 멘트 하나하나에 불안정하게 움직일 텐데, 다만 이제 5월 4일이죠. 5월 4일 날 FOMC가 끝나고 연준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죠. 연준 의장의 생각, 0.5 정도 올릴 텐데, 그러니까 당시에 기자회견이 중요할 것 같아요. 3월에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기자회견 하고 나서 그때 나스닥이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때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수가 2,700 후반까지 올라갔었죠. 결국에 그때도 금리를 올렸지만 미리 선반영하다 보니까 막상 금리 올린 게 악재가 되지 않았고, 좀 명확하게 그림을 그려주다 보니까 아, 시장이 이 경로로 가겠다. 그래서 오히려 안도를 했는데,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 뭐냐면은 그때 3월 달에 얘기한 경로보다 더 가파른 경로가 지금 나온 거예요. 이건 예상을 못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이 정도의 각도인데 지금 이 정도 각도로 지금 시장은 생각하는 거예요. 롤러코스터 각도 높아진 거죠. 그러면은 5월 달에 요 정도 또 얘기를 해주면 시장은 이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 오히려 반대급부로 증시는 또 위로 튈 수가 있는 거죠. 항상 먼저 선반영되니까. 그래서 5월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모르는 또 새로운 긴축 얘기가 또 나오면 증시는 또 긴축하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나오는 정도 수준의 이 정도 긴축 얘기가 그때도 확정이 된다면 시장 오히려 안도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주가는 먼저 반영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5월 FOMC 이후에는 어쨌든 증시는 한 번의 좀 반등은 좀 오히려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더 길게 좀 시선을 잡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IMF는 세계 경제의 슬로플레이션을 경고하고 나서기도 했지만 여전히 낙관적으로 시장을 보는 분들도 많으신데, 약하지만 올해 연말 무렵에 골디락스 시나리오를 점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경제는 성장하는데 물가가 잡힌다, 이렇게 보는 건지 의견 어떠십니까? 저는 솔직히 골디락스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은 것 같고, 뭐 어떻게 보면 지난 10년간 골디락스였어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물가는 낮은데 경제 성장 꾸준하게 이어졌죠. 그게 사실 아마존 효과죠. 아마존이 이제 워낙 저가의 물건들을 공급하다 보니까 나스닥이 10년 랠리 나온 게 아마존 영향을 좀 저는 컸다고 좀 보고 있고, 네. 그리고 물가 낮으니까 연준의 목적은 뭐죠? 물가를 어쨌든 올려야 돼요. 너무 낮은 물가는 경기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물가를 올리는 방법 중에, 그러니까 올리려면 돈을 풀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유동성 환경이 펼쳐졌는데 지금은 뭐죠? 정반대잖아요. 지금 물가를 잡아야 되고 돈은 너무 많이 풀렸어요. 유동성 환경은 위축됩니다. 그래서 골디락스가 나오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연준 의장도 작년에 실수한 게 물가 상승 일시적이다. 이 발언을 계속했는데 네. 지금 뭐 본인도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잖아요. 고물가는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10 갔다가 8, 7 정도까지 떨어지겠죠. 하반기에는. 그 정도 저도 보는데 떨어졌지만 과거보다는 절대적으로 높아요. 금리도 아마 2에서 3% 가겠죠. 그러면 이 금리 수준도 옛날엔 1이 안 됐잖아요. 그럼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이어진다는 건 우리가 명백하게 팩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골디락스를 논하기는 아직은 너무 어렵고, 골디락스를 논한다면 내년 하반기는 돼야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골디락스에 대한 뭐 기대감보다는 결국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분명히 올 텐데 이 과정에서 경기가 얼마나 버텨주느냐. 경기가 무너져 버리면 안 돼요. 지금 시장은 경기가 급격히 위축될 때마다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연준이 좀 컨트롤 잘해가지고 하반기에 경기가 이런 고물가, 고금리 레벨에도 견조하게 이제 소프트 랜딩이라고 그러죠. 연착륙을 잘 해주면 네. 증시는 그런 환경에서도 랠리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걸 못 잡고 경착륙, 급격한 이제 하드 랜딩으로 간다면 증시는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엔 하반기에 핵심 포인트는 물가가 이제 고물가에 좀 안정화되면서 경기가 진짜로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지금 골디락스를 얘기를 하는 거 저는 좀 너무 배부른 소리 아닌가, 지금 상황에서. 그건 정말 그러면 좋죠. 네. 좋은데 지금 그걸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우려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양적 긴축 쪽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유동성을 회수한다면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요? 양적 긴축을 하면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근데 네. 시장이라는 건 항상 그걸 먼저 다 반영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때 17년도였나요? 그때도 양적 긴축을 했잖아요. 미국이 양적 긴축했을 때 어떻게 됐었죠? 실제로 미국 증시는 랠리를 보였어요. 1년 동안. 1년 후에 이제 미국이 너무 금리 올리다가 결국 부러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양적 긴축 한다고 증시가 부러지는 게 아니라 결국엔 이런 긴축이나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가 좀 잡히고 경제에 충격이 크지 않으면 증시는 또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안 된다면 물가는 물가대로 못 잡고 경기는 경기대로 무너져 버리면은 시장은 계속 또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적 긴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은 이어질 텐데 여기서 물가나 경기가 얼마만큼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컨트롤이 되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좋다.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키워드로 이어가겠습니다. 가치주의 기환을 꼽으셨는데요. 앞서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빠진 이유가 성장주, 가치주, 경기 민감주까지 크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가치주의 기환을 주셨어요. 저는 이제 가치주가 사실 올해 연초부터는 좀 가치주라고 계속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올해 아무리 이제 제가 연초에 딱 생각해봐도 금리나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뭐 근데 이제 이게 더 이제 가속화됐던 게 전쟁 때문에 더 이게 가속화가 된 거죠. 속도가 더 빨라진 건데 네. 지난 10년간 나스닥 성장주의 시대였잖아요, 사실은. 그게 코로나 만나서 2년 동안 더 사실 약간 거품이 생겨버렸죠. 그래서 나스닥 성장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는데 최근에 보시면 나스닥 성장주들이 그냥 급격히 부러지고 있는 이유는 실적도 문제가 생겼고 지금 넷플릭스도 지금 가입자가 줄어들기 시작하잖아요. 네. 눈높이가 너무 높았는데 현실은 그거랑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나스닥 성장주들은 주로 언택트 시대의 수혜를 많이 받던 기업들이에요. 지금 다 리오프닝해서 사람들이 밖에 나갑니다. 아무래도 유튜브나 아니면 드라마라든가 이 시청 시간은 예전보다는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입자가 줄어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고 그다음에 유동성이 풍부한 환경에서 성장주들이 고평가를 받았지만 지금 정반대잖아요. 유동성을 줄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유동성이 줄어드는 이 구간에서 성장주들은 밸류 부담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 잘 나가던 엔비디아가 지금 고점에서 왜 30% 이상 폭락을 했겠습니까? 예, 펀더멘탈 여전히 단단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지금 유동성 환경이 바뀌니까 고밸류를 못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성장주들의 지금 분위기가 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은 디플레이션 시대였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모르겠어요. 앞으로의 시대가 인플레가 계속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네. 적어도 1, 2년은 인플레가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과거에도 그렇지만 인플레 시대에는 가치주가 훨씬 셌어요. 항상 이건 데이터로도 나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솔직히 뭐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렇게 분리하는 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치주라고 해서 무조건 싸니까 간다 그 논리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가치주는 이제 좀 저평가된 거잖아요. 예. 저평가된 것 중에서도 성장하는 기업들이 나와요. 실적이 좋아지고 그런 기업들이 간다는 거지 모든 가치주가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두 개로 나눠 봤을 땐 어쨌든 올해는 성장주보단 가치주가 더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 중에서 성장주를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저희는 국내 시장에서 어떤 가치주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그 국내에서 보면 이제 일단은 밸류가 좀 쌓여야 되잖아요. 그런 조건들 중에서 올해하고 내년까지 봤을 때 좀 좋아질 만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질 만한 업종들을 제가 몇 개 한번 좀 저도 골라봤는데 네. 일단 첫 번째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반도체가 좀 요새 안 좋잖아요. 뭐 형님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부진하니까 주가들이 안 좋지만 일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막 신고가 나는 기업들도 있는데 근데 그 기업들을 제가 밸류 분석을 했더니 어떤 기업들은 퍼가 10배도 안 되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만큼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아 이거 10배 이상 주기 어려운데 좀 그런 이제 부담감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절대 밸류가 낮기 때문에 크게 잃을 게 없는 자리고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 장비가 없어요. 부품도 없고 반도체 설비 투자는 계속 늘려야 됩니다. 지금 미세 공정 때문에 투자할 것도 많은데 장비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죠. 반도체 공장은 계속 지어야 되고 수요는 꾸준하고 거기다 장비는 부족하고 그러면 단가까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소부장은 계속해서 좀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단 밸류가 싸기 때문에 그리고 네. 철강주들이 오늘 안 좋지만 철강도 저는 구조적으로 좀 좋다고 보는 게 어차피 중국이 코로나 끝나면요 인프라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럼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중국이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 규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수출을 예전보다 줄였고 또 러시아도 세계 최대 수출국 중에 하나예요. 철강. 수출 못 하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서. 공급은 구조적으로 줄어요. 근데 포스코홀딩스나 현대제철 PER이 4배, 3배. 너무 과도하게 저평가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은행도 마찬가지. 지난주에 실적 좋았잖아요. 저는 특히 지방은행주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음식료는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되게 저평가된 게 많았는데 네. 너무 갑자기 지금 튀어가지고 지금은 좀 접근은 하지 마시되 좀 라면 쪽 이쪽 좋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기판 이런 쪽은 한번 여러분들이 가치도 저평가돼 있는데 성장하는 기업들이니까 그 안에서 이걸 다 사라는 게 아니라 기업 분석을 꼭 철저히 하셔가지고 한두 개 종목만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셨으니까 은행주에 대해서 바로 또 여쭤보겠습니다. 5월을 장식할 마지막 키워드로 은행주를 주셨는데 지난주 은행들의 실적이 뭐 역대급이었고요. 여기에 금리 인상기에 수혜주는 은행 쪽이다라고 분석을 하잖아요. 네. 예. 은행주가 그 여러분들이 지금 포트에 하나 있으면 되게 많이 편해요. 금리 오를 때 수혜주죠. 인플레이션 방어도 가능하죠. 굉장히 그러니까 양수겸장이라서 그리고 주가도 너무 싸잖아요. PER이 지금 JB금융지주가 PER 3배고요. BNK 금융지주가 2.9배인가? 지방은행들인가요? 네, 지방은행이 너무 싸요. 근데 지금 일단 주요 5대 금융지주는 이미 다 실적 발표를 했으니까 네. 지난주 주가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따라가지 마시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이 지방은행주들이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그다음에 은행 같은 경우 금리 오를 때 금리에 되게 민감해요. 업종 자체가. 금리 오를 때는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주 한 종목 정도 편입하는 건 좋은데 지금은 좀 지방은행이 괜찮다. 그리고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 지금 배당 수익률이 한 7%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당도 받을 수도 있고. 배당주 투자하기에는 좀 하반기가 적게 아닌가요? 지금 해야죠. 지금인가요? 항상 왜냐하면 연말 가면은 다들 배당주 찾아요. 그럼 이미 주가는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관심 없을 때 항상 그 밀짚모자 겨울에 사라는 얘기 항상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배당주는 4월이나 5월에 사는 게 저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출 규제에 대한 윤곽도 드러나게 될 텐데 은행주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좀 여쭤볼까요? 저도 사실 이제 대출이나 이런 장단기 금리차에 영향을 많이 받는 줄 알았어요. 은행주가 장단기 네. 금리차 좁혀지면 은행주 안 좋고 예대 마진 줄어드니까 또 대출 증가 못하면 당연히 은행주에 안 좋다. 이런 이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네. 근데 한 애널리스트 분이 보고서를 최근에 쓰고 있는데 읽어보니까 저 데이터 다 봤거든요. 별로 상관관계가 없어요. 실제로 뭐에 상관이 있냐? 금리에 민감한 게 바로 은행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반기나 연말 가가지고 우리 한국은행이 금리 상승 속도를 제어시킨다. 이제 더 이상 안 올리겠다. 이러면 은행주 못 가요. 근데 지금은 금리를 앞으로도 2-3번 정도 올릴 수 있는 룸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은행주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그러니까 너무 대출이나 물론 이것도 증가하면 좋지만 그거에 밀접한 관련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많이 불안하고 마음도 불안하실 텐데 은행주가 포트에 한 종목 정도 있다면 안정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앞서서 선정해 주신 키워드에 이제 염승환 이사님의 촉이 본격 가동할 시간입니다. 오는 5월 시장에 붐업을 시킬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콕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과 업종이 투자자분들을 기쁘게 해줄까요, 이사님? 아까도 이제 잠깐 들어갔던 건데 반도체 저는 부품하고 네. 대형 철강주 한 종목씩. 그래서 반도체 부품은 월덱스라고 아마 많이 공부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반도체 이제 장비에 들어가는 이런 이제 그 약간의 소모품이라 보시면 좋은데 막 식각 공정이라고 막 깎는 공정이 있어요. 네. 거기에 굉장히 많은 소모품이 들어가는데 그 공정이 미세화하면서 점점 이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납품을 많이 하는데 그쪽 매출 비중이 좀 늘어나면서 실적이 좋고 거기다 주가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반도체 부품 쪽에선 월덱스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포스코홀딩스. 이건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워낙 유명한 기업이니까 다들 아실 텐데 오늘 주가 좀 많이 빠지잖아요. 빠진 이유는 미국의 철강주건 중국의 철강주건 좀 경기도나 우려 때문에 막 급나가거든요. 네. 근데 철강주는 그동안 주가가 너무 안 갔어요. 사실은 이제 경기도나 우려 막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맨날 이제 피크아웃 우려가 좀 컸죠. 이번 실적 좋아도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앞으로 꺾일 텐데. 그래서 굉장히 좀 주가가 할인을 심하게 받고 있어요. 퍼 3배, 4배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근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됐고 공급은 줄고 중국은 인프라 투자할 거고 그래서 저는 하반기 보면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좀 부진할 때 한번 비중은 늘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